지난 시간에 H형광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죠? H형광에서 플랜지 부분은 효과적으로 힘을 견디지만 외부 부분은 응력이 적기 때문에 단면을 줄였다. 그래서 재료양을 줄여서 형태를 개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방향 단면에서 이렇게 개선한 이런 거죠. 즉 길이 방향의 형상에 대해서도 단면 형상을 개량함으로 휘묵력에 대한 거동을 또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재 길이 방향으로는 어떻게 형상을 개선할 것인가? 부재 전체 형상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춤의 두께, 뎁스를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면이 2,500m 증가된다, 흉광성이 증가된다. 즉 형상을 이런 형상보다는 이런 형상으로 바뀌게 되면 그죠? 12분의 BH 3승이 됐죠. I 값이. 그러니까 H가 EH가 되면 I는 8i가 되는 거죠. 8배가 된다 했잖아. 2의 3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단면 2차 문부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흉광성이 증가된다. 델타는 2i분의 PL이에요. 그래서 이런 2i가 있어요. 2i.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하고 탄성계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처짐이 줄여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흉광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 내부의 형상을 개선함으로써, 내부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께나 길이의 변화 없이 이 내부의 모습, 내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거죠. 비형태 저항 부재는 길이 방향 형상을 휜 모멘트도가 일치시키면 효율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허니콤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있는데 이런 게 허니콤보 예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죠, 그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죠. 가운데다 이렇게 육각형의 구멍을 뚫어주겠는데 육각형 구멍이 이제 벌집 모양이니까 이제 허니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바꾸게 된 것, 이 두께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 상태에서 내부의 형상, 결국 플랜지 부분이 큰 힘을 견디기 때문에 외부의 일부분을 제거를 하더라도 그 휜모멘트를 지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이제 이 보의 이 두께, 뎁스, 춤이라고 하는데, 이 춤이 크면 클수록 춤이 크면 클수록 건물의 층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같은 그 연면적을 확보하는 데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층의 높이를 3m로 하느냐 3.5m로 하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층고가 낮을수록 층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연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건물을 보게 되면은 한 층이 있으면 이 층에 대해서 여기 뭐 보가 지나가고 보 밑에 이제 설비들이 지나가죠. 각종 파이프들이 지나가잖아요. 뭐 스프링클러도 지나가고 전기도 지나가야 될 거고 에어컨 배관도 지나가야 될 것이고 방송통신 설비도 지나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각종 설비들이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 높이만큼 또 층고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은 이 뚫린 이런 구멍 속으로 설비 배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층고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효과와 함께 시공적인 효과, 또 사용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형상계량을 부재 길이 방향에 대해서 부재 전체의 형상, 즉 두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께나 길이는 그대로이지만 내부의 형상을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효율에 따라서 부재를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형태 저항 구조 주로 추궁력을 주로 받는 경우고 그죠. 비형태 저항 구조는 휜 모멘트고 준형태 저항은 축응력하고 휘묵력을 동시에 받을 때 준형태 저항 구조라고 했죠. 형태 저항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둥이고 비형태 저항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준형태 저항 구조로 설계가 된다 했죠.
축하중하고 추궁력하고 휘목력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라멘골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멘골조, 비형태 저항 구조의 라멘골조. 이렇게 3힌지 골조가 있습니다. 여기 힌지 하나가 있고, 여기 힌지 하나 있고, 여기 힌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 두 개는 캔틸레버고, 여기는 이제 강절점이니까, 여기는 지금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죠. 활절점이니까. 여기는 활절점입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 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길게 뻗어간 캔틸레버보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멘트가 없게 되죠. 힌지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장 큰 모멘트가 생기느냐? 접합부, 여기에. 가장 큰 모멘트가, 왜냐면 강절점이니까. 강절점이라는 얘기는 기둥과 부호가 서로 같이 거동하기 때문에 힘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모멘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단면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접합부가 굉장히 두껍죠. 그죠? 그 가운데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주각, 이 부분이 주각 부분이죠. 주각 부분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가장 큰 부분에 가장 많은 최대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투힌지 골조, 3힌지고, 이번에 투힌지, 여기만 주각 부분만 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강절점이 되는 거죠. 강절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스팬 중앙에 당연히 휘 모멘트가 커지겠죠. 하중이 적용되면은 여기가 가장 많이 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휘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게 되면은 우리 왼쪽과 오른쪽의 직접적인 비교라기보다는 각 이 기둥과 보호의 길이에 따라서 일정한 양의 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비경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절골조. 강절골조는 여기도 고정이죠. 고정. 여기는 전부 다 주각이 힌지였잖아요. 그죠?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점, 이 절점이 전부 다 강절점이기 때문에 강절골조가 됩니다. 그래서 각절점이 모두 강하다, 스티프하다, 견고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각의 두께가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태 저항 구조, 라멘 골조인 경우에 휜 모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할 때 이 주각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힌지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철골조 같은 경우는 힌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강절골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형태 저항 구조의 단면 계량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목재보가 있어요. 이 목재보가 있는데 목재보를 강제형 I 단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단면의 형상을 바꾼 거죠. 그죠? 단면의 형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장방향 단면을 H형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길 방향으로 허니콤으로 내부 형상을 바꾼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트러스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RC 슬래브도 마찬가지로 평판이었는데 이렇게 워플 슬래브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판으로 해서 이걸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데크 플레이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킨 판넬로 이렇게 판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레임, 입체 트러스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재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것보다 이렇게 워플 슬러브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팠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는 데크로 바꿨으니까 더 줄어들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러스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속이 비어있는 이런 상태로 선형 부재만 연결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래로 갈수록 구조 효율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구조 효율이 증가되어서 구조 효율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적은 양의 재료로 더 넓은 공간이나 더 높은 구조의 더 높은 규모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조 효율, 그죠? 그 하중 나누기 중량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이 하중을 적은 중량으로 견디는 것이 구조 효율의 개념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단면 교량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 형태 저항 구조를 잠깐 다뤄볼게요. 준 형태 저항 구조는 축응력하고 휘응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라고 했었죠. 그죠? 비형태 저항 구조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즉 장스팬이 요구되거나 작용 하중이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중이 크면서 장수편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집성세 포탈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포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문형이란 뜻이에요. 포탈. 이런 그 골조 형태. 그 문이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을 포탈이라고 그래요. 포탈 프레임으로 이렇게 산형으로 만들었다. 산형이죠. 그죠? 이렇게 쏟았으니까 산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러스 형태로 바꾸어 주게 되면 재료량이 줄어들면서 중량이 줄어들면서 같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죠? 길이 방향으로 단면을 개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스팬을 실현한 이런 산형골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PEB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형상 계량에 의해서 구조 고동을 해석한 예가 폴스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철도교입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그러한 철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장스팬이면서도 오래전에 지은 거라서 1930년대인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육중하게 보이긴 하는데, 개념을 보면 이래요. 원래는 대칭 캔틸레버가 있어요. 캔틸레버가 있고, 그죠? 양쪽에 캔틸레버가 있고, 가운데는 단순보가 있는 조합으로 구성된 비형태 저항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캔틸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의 형상을 등분포 하중에 대한 휨모멘트 분포와 같은 형상으로 개량하고, 이런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멘트 분포가 되잖아요. 그죠? 이 모멘트 분포대로 이렇게 모멘트가 크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고, 여기는 작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구조를 트러스화 시켰어요. 앞에서 슬라이드 되겠지만 트러스화 시킬수록 구조 효율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철도가 지나가니까 철도 레일을 메인 프레임 내부의 보 위에 설치하고, 이 보도 트러스화 시켰어요. 여기 요 위에다가, 여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라인이 되겠죠. 그죠? 요 위에다가 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트러스 위에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주 압축제의 원형 파이프, 여기 원형 파이프 있잖아요. 요거 압축력을 받는 거. 여기에 원형 파이프를 사용해서 압축에 저항을 되겠어요. 이것도 파이프니까 속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속이 비어 있잖아. 그만큼 요 겉에만, 그 테두리만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중을 받았을 때, 하중을 받게 되면은 캔틸레버 보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여기 커질 것이고, 단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모멘트 분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포스트 빔 구조예요. 포스트 빔 구조는 포스트, 빔,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수평제는 비형태 저항 구조고, 기둥은 형태 저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충력을 주로 받으니까 형태 저항 구조가 될 거고, 이 보는 뭐예요? 힘을 받으니까 비형태 저항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따로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대시대 건축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조의 합리성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재료의 한계였기 때문에. 지금은
석조 재료를 떠나서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철골이라든가 다양한 또 성능이 뛰어난 구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기는 잘 하진 않죠, 그죠? 좀 더 넓은 스판에 간격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비형태 조항 구조가 힘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니까 석재가 특히 석재가 이 휘어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이 부분이. 그죠?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인 합리성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즉 포스트빈 구조는 이런 합리성이 조금 부족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퐁피두 센터, 이 퐁피두 센터인데, 퐁피두 센터가 그 프랑스 대통령 퐁피두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뭐 지었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가 있는데, 이 퐁피두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냐면, 아까 우리 폴스 브릿지 그 철도가 있었죠, 스코틀랜드에. 그거랑 비슷해요. 가운데 중앙 부분은 단순보입니다. 단순보고, 양쪽에 캔틸리버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보가 굉장히 스팬이 길어. 스팬이 길고 캔틸리버가 좀 짧아요. 그런 상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순보 부분에 모멘트가 크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캔틸리버를 가지는 어떤 구조 효율이 낮은 이렇게 모멘트 분포를 가지게 되니까 낮은 걸로 평가가 되니까 이렇게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모멘트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장스팬 부분은 트러스화 시켰습니다. 트러스화 시키고 이 끝부분 여기 부분은 원형 그 캔틀레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만은 이 트러스 부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원형 파이프를 사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원형의 효율이 굉장히 좋죠. 원형은 뭐 X, Y축 전부 다 어느 쪽으로든 다 같은 강성을 가지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율성을 찾아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한 대표적인 어떤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지금 보이죠, 그죠? 트러스 구조물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장스팬 트러스가 있고 여기 끝에는 캔틀레버 처리한 그리고 캔틀레버 처리한 이러한 그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 구조 형태,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개량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할 것은 이제 구조 디자인과 부재 배치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다루는 마지막 주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조 디자인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조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부재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디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디자인이란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 요소, 즉 기둥이나 벽이나 바닥이나 지붕이나 뭐 이런 것들의 요소의 단면을 가정하고 계산해서 배치하는 것을 구조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중에 있으니까 그 하중에 대해서 골조를, 그죠? 하중에 대해서, 하중이라는 얘기는 중력도 있고 외력도 있습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가 다 받는 거니까 그러한 중력과 함께 외력, 바람이나 지진이라든가 풍하중, 그 적설하중이라든가 활하중이라든가 고정하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조를 이용해서 공간과 구조 요소를 단순하고 명쾌하고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을 또 구조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현대 사회를 살아가니까 우리의 뭐 주변 이웃들이라든가 또 도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뭐 지역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내구성과 저항성이 좋은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구조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 디자인은 우리가 건축의 3원칙, 구조, 그 다음에 기능, 위 세 가지가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런 합리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구조 디자인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결과적으로 건물은 하중을 저항해야 되죠. 그리고 오래 가야 됩니다.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물의
어떤 연관 뭐랄까 목적, 건물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중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하중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하중을 어떻게 땅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저항 성능이나 건물의 수명, 내구성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죠?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넓은 대공간으로 할 것이냐, 좁은 공간으로 할 것이냐, 층고를 높일 것이냐, 층고를 낮출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느냐, 어떤 구조물의 형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한 저항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관계성,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중과 공간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구조와 공간도 관계가 되고, 구조와 재료도 관계가 되고, 재료와 하중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조 디자인을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과정이죠. 흐름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자연, 이걸 하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공간, 구조 형식이죠. 또 구조 재료의 상관관계를 저항성이 좋게 연결지어주는 구조 계획의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구조 시스템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중을 어떻게 견디게 할 것인가, 이런 기본 계획, 개념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공간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정하중이 작용할 경우, 활하중이 작용할 경우, 풍하중이 작용할 경우,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 물론 이런 하중은 조합이 되어 작용하죠. 그죠? 고정하중은 항상 있는 상태에서 활하중이 실리는 것이고, 활하중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부니까 혹은 지진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중에 대해서 공간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힘의 흐름을 분산시켜서 그 힘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 때 골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중이 어떻게 결정이 되며 그때의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고 내구성, 즉 저항 성능은 어떻게 될고, 근데 공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구조적 의미를 기준으로 이해하고 연관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설계가 되겠죠. 그죠? 해석이 될 것이고, 기획. 그죠? 기획을 하고 기획한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기획이라는 것은, 이 기획은 결과적 건축하고 구조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협업을 해가지고 적절한 구조 시스템을 기획을 하고 그 구조 시스템을 해석을 해봐야죠. 하중을 실려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조 디자인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정리를 해보려는데, 이 그림은 골조의 공간 인식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인식도. 골조의 기본 형식인 아치를 원점으로, 아치가 기준입니다. 아치가 가장 고대부터 시작한 건축 골조의 가장 기본 형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건축의 원어도, 건축이 뭐예요? 건축이 영어로 어떻게 써요? 아키, 텍스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키라는 플러스 테크닉, 그죠? 최고의 으뜸되는 기술을 당시에 그죠? 최고의 으뜸되는 기술을 아키텍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건축가가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개념보다 똑똑하고 그죠? 재능 있고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들이 건축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다방면의 일을 했잖아요. 그죠? 가장 그래서 으뜸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술이어서 아치가 그 어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가 같은 건축의 가장 기본되는 골조 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조족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공기막 구조까지 한 20종류가 여기 표현되죠. 조족조, 벽식, 평판, 절판, 쉘, 돔, FGB, 하이브리드, 격자보, 브레이스, 캔틸레버, 플랫슬래브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그림이 좀 복잡하고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골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표시는 각 구조 형식의 적정 스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화살표는 구조적으로 관련되는 것끼리의 연결성을 나타내요. 즉 동그라미는 작은 게 있고 동그라미가 큰 게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구조 효율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동그라미가 작을수록 구조 효율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동그라미가 커지면서 이쪽 Y축은 공간의 개방률 그러니까 공간이 솔리드 보이드의 개념을 봤을 때 오픈 스페이스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의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볼륨감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피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볼 수가 있는 거죠. 폐쇄적 매시브 공간이라는 것은 조족조나 벽식 구조는 막혀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보세요. 창문 외에는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벽돌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절판 구조라든가 뭐 쉘 구조, 돔 구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픈된 스페이스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렌더한 아주 좁고 긴, 넓은 그러한 어떠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일단 이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조족조나 벽식 구조에 비해서 절판이나 돔 구조 혹은 단순보나 브레이스 구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현수교 쪽으로 갈수록 스팬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구조 효율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구조 효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조족조로 출발을 해서 옛날에 다 조족이었잖아. 벽돌, 돌 다 쌓아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완전 오픈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구조일수록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 구조는 이쪽의 개념으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위쪽에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더 구조 효율도 높고 개방적이면서도 뭐랄까 재료량도 적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인식도는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천천히 유심히 천천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쪽은 0%예요. 그죠? 효율이 거의 0%야. 올라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X방향으로도 올라갈수록 좀 더 높은 쪽에 갈 수가 있고 아랫부분일수록 클로즈, 폐쇄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개방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단순보호가 이쪽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수 구조로 가는 거죠. 매달려 있는 구조로 갈수록 좀 더 날렵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